우리는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 상실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뭐, 이별이나 실패, 혹은 소중했던 꿈을 떠나보내는 그런 순간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상실을 마주하는 우리 마음의 여정에 대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이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연구를 다룬 다큐멘터리 기획안인데 굉장히 깊이가 있네요. 이 기획안의 핵심인 죽음 수용의 5단계 모델을 따라가면서 이 이론이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상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느낀 게 단순히 5단계를 그냥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 모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왜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모델의 한계랑 진짜 가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통찰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실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한 감정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아, 감정의 지도 좋네요. 그럼 그 지도를 처음 그린 사람부터 만나봐야겠네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데 그녀의 연구가 특별했던 건 그 방식 때문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1969년에 나온 그녀의 책 죽음과 죽어감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어요. 그전까지 죽음은 의사나 가족,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다뤄졌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뭐랄까 대상일 뿐이었죠. 하지만 퀴블러로스는 자료에 나온 것처럼 2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의 침대 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이렇게요. 죽음의 당사자에게 마이크를 건넨 거의 최초의 연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학이라는 분야를 연 선구자로 불리는 거죠. 아, 죽음을 그냥 의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 인간의 마지막 경험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 자체로 이미 큰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럼 그녀가 그 목소리들을 통해서 발견한 그 유명한 감정의 5단계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가 부정, 디나이얼인데 자료에 나온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거야. 이 반응이 참 너무 인간적이라서 오히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부정은 우리 정신의 뭐랄까 비상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한꺼번에 확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인지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비상 브레이크가 그 충격을 일단 막아서서 우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아주 본능적이고 중요한 방어 기제인 셈이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다른 진단을 구하는 닥터 쇼핑이 2단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 브레이크가 조금 풀리고 이제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두 번째 단계인 분노, 앵거가 찾아오는군요. 왜 하필 나야? 이건 불공평해. 이 분노의 화살이 뭐 신이나 가족, 심지어 자신을 돌보는 의료진에게까지 향한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그 분노가 당신을 향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절규에 가깝습니다. 어제까지 내 맘대로 계획했던 내일, 내 건강,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린 데서 오는 그 극심한 무력감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강조하는 것처럼 돌보는 사람의 역할은 그 분노를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그 감정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환자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분노라는 격렬한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어떻게든 상황을 좀 되돌려보려는 시도를 하는군요. 세 번째 단계, 협상, 벌게이닝. 딸 결혼식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같은 이런 기도들. 이 필사적인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현실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보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 단계인 부정에서는 현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협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협상 단계에 왔다는 건 이게 현실이긴 한데 어떻게 좀 안 될까? 하고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불가피한 현실을 어떻게든 지연시켜보려는 마지막 시도이자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부인 셈이죠. 그리고 그 협상마저 이제 실패했을 때 네 번째 단계인 우울, 디프레션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가 제시하는 구분이 정말 탁월하다고 느꼈어요. 우울을 두 가지, 반작용적 우울과 준비적 우울로 나눈다는 점이요. 이 구분이 이 모델의 정수 중 하나입니다.
반작용적 우울은 병원비 걱정, 남겨질 가족에 대한 미안함처럼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인 상실에서 오는 슬픔이에요. 이건 주변의 도움이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죠. 하지만 준비적 우울은 다릅니다. 이건 앞으로 잃게 될 모든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과의 작별 그 자체를 애도하는 지극히 내면적이고 조용한 슬픔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럼 후자의 우울을 겪는 사람한테 힘내, 좋은 생각만 해 같은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겠군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섣부른 격려가 아니라 자료의 표현처럼 조용한 공감입니다. 그냥 말없이 손을 잡아주거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 깊은 슬픔을 온전히 겪어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깊고 고요한 슬픔의 강을 건너고 나면 마침내 마지막 단계인 수용, acceptance에 이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수용이라고 하니까 모든 걸 초월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경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감정이 메마른 평온한 상태, 체념에 가깝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수용은 행복이 아니에요. 모든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더 이상 싸우지도 저항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죠. 이때 사람들은 비로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유언을 정리하고 오랜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자료는 이 단계를 투쟁의 끝이 아니라 존엄한 마무리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5단계를 쭉 살펴봤는데 듣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5단계라는 말 때문에 마치 순서대로 통과해야 하는 시험처럼 들리거든요. 1단계 통과, 2단계 통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만약 내가 분노 다음에 다시 부정을 느끼거나 아니면 우울감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과정인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모델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모델이 대중화되면서 생긴 가장 큰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죽음을 잘 맞이하려면 이 5단계를 순서대로 클리어해야 한다는 식의 그런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모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 이게 순서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이건 도대체 뭘 위한 지도인 거죠? 이건 계단이 아니라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팔레트요? 네. 계단은 순서대로 밟아야 하지만 팔레트 위의 물감은 순서 없이 섞어 쓸 수 있잖아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이 과정은 비선형적입니다. 수용 단계에 갔다가도 다시 분노를 느낄 수 있고 여러 단계를 계속 오갈 수 있어요. 둘째, 모든 사람이 모든 단계를 겪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단계는 건너뛸 수도 있죠. 그리고 셋째, 여러 감정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신과 협상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처럼요. 와, 계단이 아니라 팔레트라는 비유가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해주네요. 정해진 길이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색깔로 그려나가는 그림 같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진정한 가치는 누군가의 슬픔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재단하는 잣대가 아니고요.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감정의 지도가 되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극심한 분노나 끝없는 우울이 나만 겪는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상실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라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주죠. 내가 지금 지도에서 분노의 숲을 지나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지도가 있다면 상실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상대가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하고 섣부른 조언 대신에 정말 필요한 지지를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환자가 분노할 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우울해할 때 힘내 라고 말하는 대신 말없이 어깨를 내어줄 수 있게 되죠. 이 모델은 우리에게 상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큐블러-로스의 연구를 통해 상실을 마주하는 우리 마음의 여정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 같습니다. 상실의 수용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야 할 고유한 과정이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정답도 정해진 시간표도 없죠. 각자의 삶의 이야기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문장,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이 모든 논의를 아우르는 따뜻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델이 처음에는 죽음을 앞둔 이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는 오늘 대화를 통해 이것이 사실상 모든 종류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지도를 당신의 삶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의 삶에서 죽음과 관련 없었던 어떤 상실의 순간, 이별이나 실패, 혹은 어떤 관계의 끝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감정의 팔레트에 있는 물감들을 꺼내 쓰고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만약 그때 이 지도가 있었다면 조금은 덜 외롭게 그 시간을 지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모델이 여러분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